새벽 4시 시장 골목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있었습니다. 20년째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는 김정희의 발걸음이었어요. 손등에 튀어나온 핏줄과 굳은 살로 뒤덮인 손바닥이 그녀의 인생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빚더미를 남기고 사라진 그날부터 정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9살 도연이와 7살 도윤이가 그녀의 전부였거든요. 빚쟁이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아이들이 떨 때마다 정희는 그들을 품에 안고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절대 굶기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시장에서 하루 종일 채소를 다듬고 저녁에는 빌딩 청소 일을 했습니다. 밤 11시에 집에 돌아와서도 다른 집 빨래를 받아서 했어요. 아이들이 잠든 후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빨래판에 비누를 문지르던 그 손은 점점 더 거칠어져 갔습니다. 겨울이면 찬물에 손을 담그느라 살이 트고 피가 났지만 정희는 한 번도 그만둘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도연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학용품을 살 돈이 없어서 정희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자신의 결혼 반지를 전당포에 맡겼어요. 그 반지는 남편이 남긴 유일한 기억이었지만 아들의 교육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도연이에게는 절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미안해할까봐 두려웠거든요. 고등학교 때 도연이가 전교 1등을 하고 왔던 날 정희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면 자신이 못다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윤이도 형을 따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형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자랐고 정희는 그런 아들들을 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희는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새벽 시장 일에 더해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는 여전히 청소 일을 했어요. 한때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들들 앞에서는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밝게 웃으며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도연이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희는 시장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 아들이 변호사가 된다는 소식은 금세 퍼졌습니다. 몇 년 후 도윤이도 건축사 자격을 땄을 때 정희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이제 두 아들 모두 성공했습니다. 도연이는 인권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가 되었고 도윤이는 사람들이 살아갈 집을 설계하는 건축사가 되었어요. 아들들은 어머니에게 편히 살라고 했지만 정희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일터로 향했습니다. 2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거든요. 손이 놀면 마음이 불안했어요. 아들들이 잘 되었다고 해서 자신이 편히 쉴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아껴 모은 돈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고이 간직해 두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달라지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함께 집에 오는 날이었거든요. 도연이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해서 마음 한구석이 궁금했어요. 혹시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도연이가 입을 열었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는 말이었습니다.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거든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아들이 자신의 품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도연이가 한서연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서연은 생각보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여성이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과하지 않게 차려입었고 정희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 정희는 이 여자가 자신과는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서연은 정희가 차려준 소박한 저녁상을 보며 감탄한다고 했습니다. 집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면서요. 하지만 정희는 그 말 속에서 묘한 어조를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맛있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예의상 하는 말 같기도 했어요. 서연의 표정에서 미묘한 당황스러움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도윤이는 서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형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기뻐했어요. 서연이 도연이를 대하는 태도도 자연스럽고 애정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정희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서연은 정희의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손이 참 거칠어 보인다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나 보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정희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동정하는 듯한 목소리였거든요. 자신의 거친 손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평생을 일하며 만들어진 이 손이 아들의 여자친구 앞에서는 숨기고 싶은 것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도연이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억지로 만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도연이는 서연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정희도 기뻤어요. 아들이 행복해하는 것보다 소중한 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사랑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특히 서연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후 도연이가 서연의 부모님과 상견례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정희는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집안이 부유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만나게 된다니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그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결혼이라는 중요한 일 앞에서 뒤로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정해지자 정희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자신이 부유한 집안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일지 걱정되었어요. 옷장을 아무리 뒤져봐도 마땅한 옷이 없었습니다. 모두 일할 때 입던 수수한 옷들 뿐이었거든요. 도연이가 어머니에게 새 옷을 사드린다고 했지만 정희는 완강히 거절했어요. 지금까지 자신답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골라 정성스럽게 다렸어요. 신발도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아서 준비했습니다. 가장 고민이 된 것은 선물이었어요. 서연의 부모님께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거든요. 정희는 며칠 동안 시장을 돌아다니며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인삼과 꿀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까지 정성을 다해 포장했어요. 비록 비싸지는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그런데 정희에게는 더 큰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돈 중에서 500만 원을 따로 준비해 두었거든요. 아들의 결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돈은 새벽 일을 하며 동전 하나하나 모아온 소중한 것이었어요. 도연이는 그런 거 준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알아서 다 할 수 있다면서요. 하지만 정희는 고집했어요. 이것만큼은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들의 결혼에 손 빈 채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정희만의 자존심이었어요.
낡은 손가방에 선물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돈 봉투를 넣었습니다. 봉투에는 정성스럽게 글씨를 써 넣었어요. 비록 글씨는 어설펐지만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도윤이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형이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의 정성을 받아들이라고 중재했습니다. 그래도 도연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어요. 서연의 집안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상견례 당일 아침 정희는 더욱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몸단장을 했어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평범한 아줌마의 모습을 벗어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진짜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꾸미지 않은 진실한 모습 말입니다. 두 아들과 함께 상견례 장소로 향하는 길,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었어요. 아들이 선택한 사람의 부모님이니까 분명 좋은 분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손가방을 꼭 쥐고 있으면서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상견례 장소는 정희가 평소에 가보지 못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입구부터 번쩍거리는 대리석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그녀를 압도했어요. 종업원들의 정중한 인사에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연이와 도윤이가 양쪽에서 어머니를 안내했어요. 서연의 부모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히 서연의 어머니 최명숙의 첫인상은 강렬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에서 오랜 세월 상류층으로 살아온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수수한 차림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당당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명숙은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진심인지 예의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정희가 내민 손을 보더니 첫마디가 나왔어요. 정말 거친 손이라면서 평생 고생하셨겠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동정하는 듯 했지만 그 말투에는 분명한 선을 긋는 느낌이 있었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의 손이 부끄럽다고 느낀 적은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숨기고 싶었어요. 이 손으로 두 아들을 키워냈다는 자부심보다는 왠지 모를 수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명숙의 부드러운 손과 비교되면서 더욱 그 차이가 도드라져 보였거든요. 도연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정희는 놓치지 않았어요. 아들이 화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죠. 도윤이가 재빨리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훌륭하게 두 아들을 키워내셨다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강조했습니다. 명숙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그 특유의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거듭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진정한 존경보다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과는 다른 세계 사람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두 집안의 배경으로 넘어갔습니다. 명숙은 자신의 남편이 하는 사업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몇십 년째 사업을 해오면서 쌓아온 인맥과 재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정희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할 말이 없었어요. 반대로 정희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집은 어디에 사시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시는지 등등. 정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시장에서 일한다는 것, 작은 집에서 산다는 것, 남편 없이 홀로 아들들을 키웠다는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명숙의 표정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동정하는 듯 하면서도
어딘지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연도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이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어요. 대화가 계속될수록 두 집안의 차이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한쪽은 대를 이어온 부와 명예가 있었고 다른 한쪽은 땀과 눈물로 일궈낸 소박한 삶이 있었어요. 그 차이 앞에서 정희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자부심도 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던 중 정희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준비해온 선물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고른 인삼과 꿀, 그리고 정성껏 담근 김치까지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비록 비싸지는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명숙은 겉으로는 고맙다고 했지만 그 표정에서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정희가 가방 깊숙이 넣어둔 봉투를 꺼내려다가 실수로 테이블 위에 떨어뜨린 거예요. 흰 봉투에 정성스럽게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 도연이 결혼 축하금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정희는 황급히 그것을 집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명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아,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쾌해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돈으로 부족한 출신을 메꾸려는 건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모아온 돈이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치부되다니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서연의 반응이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 편을 드는 것 같았어요. 도연 오빠에게 이런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그런 걸 바라지 않는다면서요. 그 순간 정희는 자신이 완전히 배제된 기분이었어요. 아들의 여자친구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도연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명숙을 노려보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평생을 고생하며 자신들을 키워준 어머니의 정성을 이런 식으로 폄하하다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이가 형을 말렸어요. 잠깐만 기다리라며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도연이는 동생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가장 믿었던 동생이 이런 순간에 자신을 막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 때문에 아들들이 곤란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었습니다. 왜 자신의 진심이 이렇게 무시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명숙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자신의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는 듯한 태도였어요. 이런 계층 차이는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했습니다.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자신이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상견례를 박차고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도윤이가 계속 말렸습니다. 형제 사이에 처음으로 생긴 깊은 균열이었어요.
정희는 그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모욕도 아팠지만 아들들 사이에 생긴 갈등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형제 간의 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이는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고 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모욕하는 집안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며 당장 파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형을 말렸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윤이의 말은 현실적이었어요. 서연은 분명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일은 서연 어머니의 잘못이지 서연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변호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형의 법무법인의 서연 아버지 회사가 큰 의뢰처라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연이는 동생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너마저 나를 이해하지 못하냐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하냐고 따졌어요. 하지만 도윤이는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도윤이에게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건축사무소도 이제 막 궤도에 오른 상황이었어요. 직원들도 있고 그들의 생계도 책임져야 했습니다. 형이 이런 식으로 상류층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자신에게도 영향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건축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였거든요. 특히 도윤이는 최근에 큰 프로젝트를 하나 따낸 상황이었습니다. 그 의뢰인도 서연 집안과 비슷한 상류층이었어요. 만약 형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그 소문이 금세 퍼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사업에도 타격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도연이는 그런 현실적인 고려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존엄성이 돈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정의를 위해 싸워온 변호사로서 이런 불의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욱 배신감을 주었어요. 두 형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크게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온 동지 같은 사이였거든요. 하지만 이번 일로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도연이는 원칙과 정의를, 도윤이는 현실과 안정을 중시했습니다. 정의는 거실 한쪽에서 두 아들의 싸움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 때문에 평생 사이좋았던 아들들이 이렇게 다투게 되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오늘 상견례에 나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연이는 결국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동생과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도윤이도 한숨을 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홀로 거실에 남아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두 아들이 자신 때문에 싸웠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을 두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자신이 오히려 아들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처음부터 이 결혼을 반대했어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형제는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는 서연과도 만나지 않았고 도윤이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정희는 그런 아들들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가족을 이렇게 갈라놓을 줄은 몰랐거든요. 파혼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서연 집안에서 먼저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김도연 변호사가 감정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예의도 모르고 뛰쳐나갔다는 식으로
왜곡된 소문이 법조계에 퍼졌어요.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도연희의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최명숙의 남편이 운영하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하나둘씩 의뢰를 철회하기 시작했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다양했지만 실제로는 도연희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수억 원 규모의 큰 사건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법무법인 동료들도 도연희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냐며 아쉬워했어요.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성적 판단인데 개인적 감정에 휘둘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도연희는 억울했지만 해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새로운 의뢰인들까지 기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류층 의뢰인들은 도연희를 꺼려했어요. 자신들과 같은 계층을 적대시하는 변호사라는 선입견이 생겼거든요. 도연희의 수입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도윤희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건축업계는 생각보다 인맥 중심의 세계였습니다. 상류층 의뢰인들 사이에서 김도연 변호사의 동생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혹시 도윤희도 형과 비슷한 성향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의뢰인이 갑자기 계약 조건을 까다롭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트집을 잡으며 도윤희를 압박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신의 건축사무소도 문을 닫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도윤희는 직원들 앞에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들의 생계가 자신에게 달려 있는데 형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할 상황까지 오자 도윤희는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도윤희에게 제안이 하나 들어왔어요. 다른 대형 건축사무소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조건도 괜찮았고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회사는 서현 지방과 관계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도윤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도연희는 자신 때문에 동생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가족 전체가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 때문에 두 아들이 모두 어려움에 처했다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그날 상견례에서 참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의 미래가 자신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밥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평생을 아들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자신이 아들들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도연희와 도윤희는 여전히 서로 연락하지 않고 있었어요. 형제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도연희는 동생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도윤희는 형이 현실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둘 다 자신만의 정당성을 믿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서 정희는 혼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연희가 그동안 변호해왔던 시민단체들과 의뢰인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도연희가 어떤 변호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진정한 변호사라고 증언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부터 시작된 지지 움직임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도연희가 담당했던 사건들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어요. 서민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해준 일들, 대기업을 상대로 용감하게 싸운 사건들이 하나씩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변호사야말로 진짜 변호사라며 열렬히 지지했어요.
언론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자가 도연이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취재했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배경,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변호사가 된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정의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두 아들을 키운 어머니가 상견례에서 받은 모욕, 그리고 그것을 참지 못한 아들의 용기가 감동을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도연이를 응원했습니다. 여론의 변화를 느낀 것은 도윤이었어요. 자신의 의뢰인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당신 형 같은 사람이 진짜 멋진 거라고, 자신은 그런 건축사와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요. 도윤이는 그동안 현실만 생각하며 형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했어요. 형이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존엄성을 지키려 한 형의 용기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도윤이는 형을 찾아갔습니다. 도연이는 여전히 홀로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동생이 찾아온 것을 보고 놀랐지만 반가움보다는 경계심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도윤이의 첫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형, 미안하다고,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두 형제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도윤이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근시안적으로 생각했는지 고백했습니다. 현실적 이익만 쫓다가 정말 중요한 가치를 놓쳤다고 반성했어요. 도연이도 동생의 현실적 고민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을 사과했습니다. 정희는 두 아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 때문에 갈라졌던 아들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아들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모습이 너무나 대견했습니다. 그 후 상황은 급속히 좋아졌습니다. 시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도연이에게는 더 많은 의뢰가 몰려들었어요. 정의로운 변호사를 찾던 사람들이 그를 찾았습니다. 도윤이의 건축사무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정성 있는 건축사와 일하고 싶어하는 의뢰인들이 늘어났습니다. 1년 후 도연이는 새로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도연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도연이의 가치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경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의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정의는 진정한 며느리를 얻었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결혼식 날 정의는 평생 중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두 아들이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고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든 시련이 아들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더욱 단단해진 가족으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정희는 비로소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아들들의 사랑과 새 며느리의 효심 속에서 평생의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그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힘이 있었습니다.